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서쪽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아침 6시 16분입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자, 동호에 오리 한 마리가 헤엄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책하는 분들도 꽤 많고 달리기 하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미영전쟁 당시에 뉴올리언스 전투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전쟁은 1812년 6월 18일부터 1815년 2월 17일까지 약 2년 반 정도 전개됐던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인데요. 최종 승자는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자, 달리기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미영전쟁은 발발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을 탄생시킨 뉴올리언스 전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벌였던 첫 번째 전쟁은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까지 발생됐던 그 독립전쟁이고요. 그것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입니다. 거기에서도 미국이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난 1812년 6월 18일에 다시 한번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벌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영전쟁에서 영국을 패배시킨 미국이 최종 승자가 돼서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전쟁이 미영전쟁인데요. 미영전쟁의 발발 배경을 말씀드리면 롯데월드타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과하고 있는 구역이 잠실벌의 상징 롯데월드타워 구역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자, 롯데월드타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벌의 랜드마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미영전쟁이 발발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1812년 그 당시에 유럽 대륙에서는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거의 평정한 상황에서 영국과 마지막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나폴레옹 세력에 맞서서 유럽의 각 열강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대프랑스 동맹인데요. 프랑스에 맞서서, 즉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맞서서 유럽 열강들이 동맹을 맺었다 해서 그걸 이른바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대프랑스 동맹의 이제 주도 국가는 유럽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이고 섬에서는 바로 영국이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나폴레옹은 영국 상륙을 해서 영국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지만 1805년 10월 21일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가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게 패배함으로써 결국은 나폴레옹의 영국 상륙의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취했던 정책은 영국을 고사시켜 버리는,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발동했던 게 그 유명한 바로 대륙봉쇄령입니다. 자,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섬나라 영국과는 절대 교역, 무역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철퇴를 가하겠다. 이게 나폴레옹의 이른바 대륙봉쇄령인데요. 자, 그것을 위반했던 나라가 있었죠.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을 해서 러시아를 괴멸시키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롯데월드 타워 바로 동쪽에 소피텔 엠베세더 서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자,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프랑스 계열의 호텔,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인데요. 자, 하룻밤 숙박료가 인터넷 검색하면 약 45만원 됩니다. 1박 숙박료가 45만원 정도 하는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이 바로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에 있고요. 이 건물은 또 KT 건물입니다. KT 건물. 그리고 이 KT 건물 바로 북쪽변에 이게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자, 신호 대기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위반한 러시아를 징벌하기 위해서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러시아 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혹독한 추위, 그러한 보급 물자의 이제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에 맞서서 영국에서 취한 조치가 이른바 해상봉쇄령입니다. 해상봉쇄령. 유럽의 각 국가들은 프랑스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벌하겠다. 이게 이른바 영국이 취한 해상봉쇄령인데요. 자, 그 해상봉쇄령을 위반한 나라가 있었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무역선들이 프랑스와 거래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선들이 영국 몰래 프랑스와 거래를 합니다. 공공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신들이 취한 해상봉쇄령을 위반한 미국의 선박들을 납포하고 또 선원들을 구금하고 또 무역선에 그러한 물품들을 다 강탈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결국은 영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1812년 6월 18일에 영국에 대하여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미영 전쟁의 첫 총성이 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미영 전쟁이 약 2년 반 정도 전개되는데요. 자, 영국은 초반에 미국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미영 전쟁의 초기 중기에는 영국이 좀 열세인 상황이었는데, 자, 후반에 들어서자 영국이 승기를 잡는 그러한 형국으로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올림픽공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영전쟁의 초반에는 또 중반에는 미국이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후반에는 다시 영국이 우세한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 대륙에서 전개됐던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대프랑스 동맹군들 간의 그 전투의 전개 상황이 1812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또 1813년 독일의 라이프치 전투에서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그래서 결국 1814년 나폴레옹이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고, 그 다음에 엘바섬 유배에서 한 10개월 유배 생활하던 나폴레옹이 다시 탈출을 해가지고 1815년 3월 20일에 다시 프랑스 파리로 입성해가지고 그 당시에 루이 18세를 축출하고 다시 나폴레옹이 왕이 됐는데, 그것은 100일 천하도 아니고 약 90일 천하로 끝나버리죠. 그 이유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1815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개됐던 그 유명한 전투, 워털루 전투. 워털루 전투에서 1815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있었던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이 나폴레옹군을 꺾음으로써 나폴레옹이 패배해서 나폴레옹은 이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 갔고, 그곳에서 나폴레옹은 약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는데요. 자, 그런 일련의 전개 과정 중에 미영전쟁의 후반이니까 1814년 9월입니다. 자, 1814년 9월이면은 나폴레옹이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 있었던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프랑스 동맹의 주도 국가인 영국이 나폴레옹을 엘바섬으로 유배를 시켰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국군은 그동안은 대프랑스 동맹군을 주도하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많은 영국군 병력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폴레옹이 실각을 해서 지중해 엘바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나폴레옹의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활약했던 그 영국군들을 이제 미영 전쟁의 그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나폴레옹에 맞서기 위해서 많은 영국군 병력을 유럽에서 활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나폴레옹이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의 최정예 병력 4,000명을 1814년 9월 중순에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영국군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백악관,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또 다 불태워버리죠.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미영전쟁의 후반에는 영국군이 좀 승기를 잡은 듯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이후에 또다시 미국과 영국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어디가 승리할지는, 어느 나라가 승리할지는 예측 불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은 미국과 전쟁을 종료시키기로 하자, 전쟁 발생 전 상황으로 원상 복구시키자라고 합의를 하고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벨기에의 겐트,
벨기에 땅 겐트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 조약, 종전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그게 바로 1814년 12월 24일 겐트 조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 당시에 통신 사정이 지금처럼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시대, 뭐 전화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종전이 됐다, 강화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사실을 일선 전투 현장에서는 전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데는 6주가 걸렸습니다. 6주. 그 당시에 통신망으로는 현대식 통신망이 아니다 보니까 일선 전투 현장에 전달되는 데는 무려 6주가 걸렸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 앞 삼거리입니다. 이곳도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중인 아파트 옆 도로를 통과하다 보면 KBS 일방송 DMB가 수신이 잘 안 되는 저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서 수신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평화의 문 광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에서 유튜브를 7분짜리 촬영했었는데요. 자, 평화의 문입니다. 평화의 문.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저기 동쪽 방향, 약간은 북동쪽 방향인데요, 천호역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촬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출근을 하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현장은 이곳이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 그리고 이쪽에서 바로 서쪽으로 접해가지고 잠실 크로바 미성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회관, 그 다음에 올림픽 파크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통신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1814년 12월 24일에 미국과 영국 간의 강화 조약, 종전 조약인 겐트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사실을 전투 현장에서는 전달을 받지 못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전투가 계속 전개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드릴 뉴올리언스 전투인데, 미국의 남부 지역 루이지애나주의 항구 도시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자, 그 뉴올리언스 전투는 겐트 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한 3주 정도 후입니다. 겐트 조약은 1814년 12월 24일에 체결됐고요. 그로부터 약 한 2, 3주 후인 1815년 1월 8일에 발생했던 전투가 그 유명한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곳에서 겐트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미국군과 영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펼쳤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상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의 사상자 수가, 사상자라고 하면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 모든 걸 망라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사자, 즉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 다 합해가지고 제가 통칭해서 사상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상자가 미국은 71명밖에 안 됐습니다. 71명. 미국군은 71명밖에 안 됐는데요. 반면에 영국군은 무려 2037명입니다. 2037명. 그러니까 미국군의 사상자 숫자는 영국군의 사상자 숫자에 불과 3.5%밖에 안 됩니다. 자, 미국군 사상자 숫자 71명은
영국군 사상자 숫자 2037명의 약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을 압도적으로 괴멸시켰던 전투가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미국의 사령관이 누구였냐? 바로 앤드루 잭슨입니다. 앤드루 잭슨. 그래서 이 앤드루 잭슨은 이rak 전쟁 영웅이 됐는데요. 또 미영 전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부전선에 지금의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지대 5대5 중에 온타리오주 아시죠? 그 온타리오주 그 옆에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는데요. 그 온타리오주 근처에 테임즈 전투의 영웅은 바로 윌리엄 해리슨이고, 이분은 또 미영 전쟁의 북부 전투인 테임즈 전투의 영웅으로서 제9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그 미영 전쟁의 남부 전투의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인 앤드루 잭슨은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앤드루 잭슨은 그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미국군의 영웅으로서 7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이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이 있는데요. 자,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이자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잭슨은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먼저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부터 말씀드리면, 1달러 지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5달러 지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는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독립선언서의 공동 기초자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이 7가지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주인공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5사람은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고, 그에 반해서 나머지 2사람은 대통령은 역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고,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독립선언서의 공동 기초자 이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런데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자, 그래서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웅이 된 앤드루 잭슨은 미국의 6대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6대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존 퀸시 애덤스한테 패배를 해가지고 고배를 마시죠. 그게 1824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4년 후인 1828년에 다시 한번 출마를 해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를 꺾어버리고 미국의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선거 과정을 말씀드리면, 자, 182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2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딱 200년 전인 1824년에 미국의 6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존 퀸시 애덤스와 바로 앤드루 잭슨이 격돌을 했는데요. 앤드루 잭슨이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 수 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 돼 버렸습니다. 과반수. 원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 방식이고,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이른바 간접선거 방식인데요. 그래서 유효 득표수가, 국민들의 유효 득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어느 쪽이 더 많이 확보했냐, 누가 선거인단 수를 과반수 확보했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 당시에 앤드류 잭슨은 존 퀸시 애덤스보다 총 득표수는 물론이고 선거인단 수도 더 많이 확보를 했지만 군소 후보 3, 4위 후보들도 난립을 해가지고 결국은 선거인단 수도 1위로 많은 확보를 했지만은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이제는 하원, 미국 상하원 중에 하원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존 퀸시 애덤스가 헨리 클레이와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헨리 클레이에게 국무장관 자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해가지고 결국은 4위 후보였던 헨리 클레이 표를 흡수한 2위 후보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미국의 제6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립니다. 자, 이곳 서울 아산병원 근처 사거리입니다. 자, 이곳 제가 서 있는 곳이 서울 아산병원 근처 사거리에 서 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서울 아산병원 근처 사거리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약간은 북쪽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약 한 400m 정도 가면 우리나라 5대 대형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 쪽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가 바뀌면 건너서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이 존 퀸시 애덤스보다 유효 득표수뿐만 아니라 선거인단 수에서도 1위를 했지만은 이 3위, 4위, 5위 후보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선거인단 수에서 과반수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이제 미국의 연방 상원이 아니고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결국 2위 후보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4위 후보였던 헨리 클레이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신을 국무장관에 지명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2위와 4위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위였던 그 앤드류 잭슨이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존 퀸시 애덤스가 미국의 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로부터 4년 후 1828년에는 다시 리턴 매치가 됐죠. 리턴 매치. 현직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와 4년 전에 패배했던 그 앤드류 잭슨 간의 리턴 매치가 전개가 돼서 결국은 이번에는 앤드류 잭슨이 미국의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앤드류 잭슨이 미영전쟁의 남부전투의 최대 격전지였던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바로 1828년에 미국의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중에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1814년부터 1815년 초까지 약 3년 가까이 전개됐던 미영전쟁의 남부전투였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자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잭슨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호역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현재 시각은, 자, 시간이 한 30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아침 6시 약 47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가 시작이 되는 6월 17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한 주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제가 걸어왔던 서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도 약간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천호역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